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6년 전인 2004년 7월 유명 가수의 백댄서로 활동하던 양소정 씨는 대학원생이던 친언니 양소라 씨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돈도 벌고 새로운 경험도 할 겸 드라마 보조 출연 아르바이트를 같이 해보자고 한 거였죠. 언니 소라 씨는 어렸을 때부터 똑똑하고 늘 우수한 성적을 받는 장학생이었는데요. 이참에 돈도 벌고 머리도 식힐 겸 괜찮은 기회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자매가 짐을 꾸려서 촬영장인 경남 하동에 도착하게 되죠. 그런데 촬영 당일이 되자 좀 덥고 힘들다는 이유로 동생이 그냥 집에 들어가자면서 변덕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반해 언니는 이제까지 있던 게 아까웠고 동생에게 먼저 집으로 가라고 말한 후에 홀로 촬영장에 남게 됩니다. 이후 언니는 보조 출연 활동을 이어가면서 여러 드라마에 출연하게 됐고요. 3개월이 지나서 집에 돌아오게 되죠. 근데 이때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됩니다. 평소 모범생이고 얌전하던 언니가 집 안에서 막 왔다 갔다 거리면서 갑자기 야! 죽여야 돼! 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고 물건을 던지면서 굉장히 불안정하고 난폭한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워낙 착하고 얌전했던 성격의 큰딸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은 처음에 이걸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만은 않았어요. 하지만 얼마 후에 그 믿음으로 지켜보던 가족들이 이게 심상치 않다라는 걸 깨닫게 되죠. 소라 씨가 어머니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기도 했고요. 동생을 죽인다는 말도 내뱉으면서 정말 전과는 180도 달라진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의 전화를 받더니 황급히 나 촬영 가야 돼 하면서 짐을 싸가지고 집을 나가버리기도 하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결국 가족은 언니를 정신병원에 데리고 가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급성 스트레스 장애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도대체 어떤 스트레스였길래 이렇게 사람이 성격마저 변할 만큼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후에 언니는 정신과 상담을 받게 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여는데 이때 아주 충격적인 게 밝혀집니다. 어렵게 양소라 씨가 어머니에게 털어놓은 비밀이에요. 엄마, 나 성폭행 당한 것 같아요. 라는 말이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단역 배우들을 관리하는 기획사의 반장, 보조 반장까지 총 12명이 3개월간 성폭행과 성추행을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게다가 서울로 올라와서도 이 가해자들이 집 앞까지 찾아와서 전화로 불러냈고 성폭행을 이어갔다는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죠. 사실 3, 4일간 집에 돌아오지 않은 채 연락도 되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핸드폰을 빼앗겼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당하면서도 거절하거나 신고를 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어요. 이 가해자들이 라이터와 칼을 들이대면서 협박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 협박의 내용이 동생을 아니까 동생을 팔아넘기겠다, 집에 불을 지르겠다, 엄마를 죽이겠다, 신고하면 다 소문날 거다라는 등등의 자신은 모르는데 가족에게 피해까지 주고 싶지 않았던 소라 씨는 이 협박에 못 이겨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결국 비밀을 알게 된 어머니 장 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이 사진 속에는 자매와 어머니의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결국 2004년 12월 소라 씨와 함께 영등포 경찰서에 찾아가서 성폭력 사건을 처음 고소하게 됐죠. 그 보조 출연 기획사 반장 등 4명이 돌아가며 성폭행했다라는 진술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8명은 강제 추행 혐의였죠. 소라 씨가 속해 있던 그 기획사 지부장이 어머님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 반장이 마음에 드는 애들 한 명씩 그런 식으로 한다.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라고 증언한 녹취록도 경찰에 제출됐습니다. 이후에 기획사는 조치를 취하긴 해요. 성폭행 혐의를 받은 반장 4명을 해고하게 되죠. 그런데
이들 중 3명은 성관계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성폭행은 아니었다라고 완강히 부인해요. 그러니까 하긴 했지만 합의하에 한 거다? 라는 말일까요? 사실 이거의 진위를 확인하는 것은, 밝혀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서 가해자의 체액이나 다 결정적인 증거를 수집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였을까요? 이제부터 정말 답답한 일들이 이어지는데요. 경찰이 그 피해자인 소라 씨에게 가해자와 이제 성폭행이 있었다면 가해자의 성기 색깔, 둘레, 사이즈를 정확하게 그려달라면서 A4 용지와 자를 주기도 했죠. 어머니 장 씨는 큰딸이 이제 그동안 써놓은 메모 뭉치를 증거로 제출을 했는데요. 담당 형사는 아니 이런 거 가져오셔도 이게 사건이 되냐? 성인들끼리 벌어진 일인데 이건 사건이 안 된다 하면서 어머니가 진정서를 하도 넣으시니 기계적으로라도 하겠다라는 말을 뱉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경찰이 협조적이지 않은 것 같죠. 물론 지금의 모습과는 좀 다르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2004년이었으니까요. 이후 경찰은 가급적 가해자와 그냥 합의를 하셔라 라는 식으로 몰고 갔다고 하는데요. 수사의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 한다는 원칙 또한 지켜지지 않았어요. 피해자인 소라 씨가 건너 책상에 칸막이 하나를 두고 가해자들과 같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건 다 합의된 성관계다 라고 주장하면서 그 자리에서 성행위를 어떻게 했는지까지 묘사하기도 했죠. 그걸 듣고 있는 소라 씨는 어땠을까요? 처참한 현실이 다시 한번 반복되는데 아마 소리를 내지 못하고 비명을 질렀을 것 같은데요. 그 당시 경찰들은 이 사건을 그렇게 중대하게 본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일화도 있어요. 정말 황당한데요. 이 담당 형사가 당직인 날이었어요. 그런데 소라 씨가 저녁에 조사를 받으러 갔죠. 그런데 마침 여기에 술이 취한 다른 경찰들이 우르르 들어왔고 소라 씨 근처에 오더니 무심하게 이런 말을 던집니다. 12명이랑 잔 사람이 이 아가씨야? 게다가 담당 형사가 이제 가해자에게, 범인이라고 할 수 없죠. 가해자에게 성행위를 묘사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둘이 눈이 마주치고 킥킥 웃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하죠. 여기에 분노하지 않을 부모는 없습니다. 어머니 장 씨가 조사를 중단시킨 후에 잠시 딸을 데리고 밖에 나가게 돼요. 근데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던 소라 씨가 갑자기 경찰서 앞에 있는 차도로 뛰어들었습니다. 다행히 다치진 않았지만 이날 큰 소동이 벌어졌죠. 그렇게 2년 가까이 막말과 성희롱을 일삼는 경찰로부터 2차 가해까지 당한 소라 씨는 정신과의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습니다. 담당 의사의 그 치료 노트를 보면요. 소라 씨는 수사 과정에서 더 망가졌다고 적혀 있어요. 이 범행을 밝히는데 오직 진술에만 의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해자들과 다시 마주해야 되고 또 그날의 악몽이 계속 떠올랐기 때문에 치료에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2006년 7월 어머니는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라 씨는 결국 고소를 취하합니다. 진술서에 그녀의 심정이 담겨 있었는데요. 이렇게 쓰여져 있었죠. 더 이상 사건에 대해 신경 쓰고 싶지 않다. 고소를 할 때는 진실을 밝히는 게 당연하고 쉬울 줄 알았는데 조사받는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기가 힘들고 다시 그 사건들을 기억하는 걸 참을 수 없다. 고소를 취하한다. 그렇게 수사는 종결됩니다. 이후에 소라 씨는 공인중개사 학원 그리고 알바를 병행하면서 수공예 공방도 다니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려고 무던히 애썼습니다. 가족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딸이 늘 불안했지만 그래도 하루빨리 그녀가 안정을 되찾고 그날의 악몽을 잊길 바랬을 텐데요. 그러던 2009년 8월 28일 오후 8시 18분 그녀는 18층에서 몸을 던졌습니다.
세상에 정의가 없다는 배신감, 그리고 제대로 가해자에게 벌을 줄 수 없다라는 절망감 때문이었겠죠. 이 참담한 결정은 단순히 충동적인 죽음이 아닌 장소를 사전 답사하기까지 한 후에 의도적으로 택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택한 날짜와 시간, 8월 28일 8시 18분 18층. 어쩌면 이건 세상을 향한 그녀의 원망 섞인 욕 아니었을까요? 불과 34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난 그녀의 유서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써 있었습니다.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 너무도 안타깝죠. 딸을 잃은 어머니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비극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평소 엄마보다 더 가깝게 여겼던 친언니를 잃게 된 동생. 언니한테 내가 이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서 이 모든 게 시작되었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겠죠. 그녀는 엿새 후인 9월 3일 13층 건물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때 나이가 30살이에요. 유서에는 죽는 것만이 살 길이다. 언니가 보고 싶다. 언니의 억울함을 풀어달라. 엄마는 복수하고 와라. 엄마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원수 갚고 20년 후에 만나자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뇌출혈로 투병을 하시던 아버지도 그해 숨을 거두시면서 4식구 중에 어머니 장씨만 남겨집니다. 집안에 줄초상을 치르게 되셨죠. 장씨 또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지만 다행히 목숨을 건졌는데요. 가족 모두를 잃게 된 이 허망함 속에 너무 많이 이제 울어서 실명 위기를 겪은 적도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녀는 딸들을 위한 소위 복수를 위해 수십 년간 싸우고 계십니다. 사실 큰딸 소라씨가 이미 고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재고소 금지 원칙에 따라 재수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해요. 게다가 성폭행의 공소시효 10년도 이미 지나가 버렸죠. 지난주 금사파에도 참 공소시효가 발목을 잡았는데 이번에도 그렇네요. 어머니는 그 당시 경찰들이 수사할 의지조차 없었고 재판하는 과정에서 가해자들이 집에 불을 지르겠다, 가족을 살해하겠다 식의 협박을 해서 우린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후 2015년 장 씨가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재수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됐냐? 성폭행을 당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라고 재판부가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청구가 13년 안에 이제 소멸됩니다. 이게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하고 말았죠.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경찰 수사가 위법했다라는 점을 들어가지고 국가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이 남아있긴 해요. 하지만 이걸 입증하는 게 쉽지 않죠. 심지어 그것도 소멸 시효가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 만이에요. 재수사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걸 재수사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특별법을 입법해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어머니로서는 답답할 텐데요. 이제 사실 법적으로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절망 속에 술로 보내던 그녀가 무엇을 시작했냐? 폭로를 시작하게 되죠. 장 씨는 강간하고 살인한 자들이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라는 이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피켓에는 가해자들의 실명도 쓰여져 있었는데요. 물론 이걸 본 가해자들은 장 씨를 다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게 되죠. 그런데 재판부는 장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판결 내용은 이랬어요. 법원은 피고인 장 씨와 두 딸이 겪은 사건에 공권력이 범한 참담한 실패와 이로 인해 가중됐을 극심한 괴로움을 보며 좌절과 슬픔을 금할 수 없다. 어쨌든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가 무죄로 판결이 되면서 그나마 장씨, 어머니 장씨는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 사건은 꽤 오래된 사건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미투 운동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을 때 단역 배우 자매 사건이란 이름으로 재조명되었죠. 국민청원 동의자가 20만 명을 넘기면서 경찰도 진상조사를 할 TF팀을 꾸리는 진척이 있는 듯 했어요. 하지만 그 당시 수사관 중 한 명이 퇴직 후에 해외 체류 중이라서 조사가 불가능하다라는 이유로 진상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갈수록 답답하죠. 그런데 장 씨는 여전히 당시의 수사관들이 충분히 수사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04년 12월에 형사고사가 됐는데 그 이후 2005년 1월까지 처음에 경위 최 씨에게 배당됐다가 2005년 1월 26일 날 수사관 C씨가 재배당을 받았고 그리고 3개월 후에 다시 4월 달에 이제까지 수사를 했어요. 근데 그때 이후에 E씨라는 사람이 또 받아서 7월까지 조사를 하게 되죠. 2006년 7월까지요. 근데 이렇게 3명의 수사관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어머니 장씨가 주로 싸우고 있는 인물은 C씨입니다. 어머니 장씨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005년 소라씨가 조사를 받을 당시에 이 경찰 C씨가 형사 C씨가 경찰에서 이 사건 종결할 거다. 질게 뻔하다. 너만 취하하면 된다. 하고 고소 취하를 설득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장 씨가 이거 담당 조사관 좀 교체해달라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적도 있다고 해요. 근데 이에 대해서 그 C씨는 이걸 부인해요.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나는 기자회견을 열어서라도 내 억울함을 풀고 싶다라고 반박하게 되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그 이제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변호사와 어머니 장 씨가 갑자기 이제 조사를 못 받겠다고 밖에 나갔고 그때 소라 씨와 15분 남짓 마주했었는데 별다른 말을 우리가 나누지 않았다. 그럴 겨를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추후에 이 발언이 사실 수사관 그러니까 이 씨가 한 거를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다. 나는 억울하다. 라면서 목소리를 높이게 되죠. 물론 어떤 것도 우리가 사실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C씨는 내가 이 사건을 오히려 수사를 했다면 이렇게 끝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당시에 담당 수사관을 왜 교체했는지 모르겠다라면서 끝까지 결백을 주장합니다. 어머니 장씨에겐 경찰관들 외에도 사실 더 큰 문제가 있죠. 정작 이 사건엔 아무도 처벌받은 사람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 가해자들은 멀쩡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소라 씨의 사망 소식을 듣고도 상관없다. 증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지 않았냐. 그 여자와 어머니가 꽃뱀이었다라는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가해자 12명 중에 다수는 이름만 대도 알만한 대형 기획사들과 계약을 맺고 또 단역 배우를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 가해자는 그 중에 한 명은 또 이후에도 성폭력을 계속했다라는 증언이 있었죠. 어머니는 그저 이들의 죄를 묻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혹시 이들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가해를 막기 위해서 자신은 싸움을 이어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집회나 시위, 1인 시위뿐만 아니라 지난 2018년부터는 직접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셔서 이 사건을 알리고 계시죠. 그 영상을 보면요. 어떤 이제 영상에는 그 가해자에 대한 얼굴 사진과 개명 후의 이름, 거주지까지 꽤 상세한 신상이 담긴 것도 보였어요. 그러면 사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또 고소를 당하실 수 있는데 어머니 장 씨는 딸을 잃은 상황에서 더 이상 무서울 게 없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또 최근 유튜브 영상에서는요, 이 가해자가 일하고 있는 방송국의 드라마들을 고발하면서 이게 또 시청자의 항의를 이끌어내기도 했죠. 어쩌면 굉장히 오래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계속적으로 싸우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가해자들과 계약이 됐던 방송국들이 속속 계약이 해지되고 또는 업무에서 배제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게 돼요. 그게 실효성이 있는 조치이다라고 아직 볼 수는 없지만 분명 변화는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18년 8월 28일 서울에서 여성가족부와 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지원과 익명의 기부금으로 사망 11주기 추모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한 여성으로서 죽어서도 잊지 못할 상처를 입었고 또 그들을 고발하고서도 이 정의라는 게 실현되지 못한 채 오히려 웃음거리가 되는 걸 경험했던 설아 씨입니다. 그리고 그런 언니를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 가족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세상을 떠난 동생 소정 씨까지. 지금으로부터 약 16년 전인 2004년에 발생한 이 사건인데요. 지금 우리는 그때보다 여성이 살기에 좀 더 나은 세상에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피해를 입고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당당하게 고발하고 내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사회에 살고 있는 걸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장 씨는요, 유튜브를 시작한 이래 각종 고소와 소송을 당해서 힘들다고 털어놓으셨어요. 그렇게 죽도록 힘들고 슬프지만 엄마니까 참는다 라는 말이 인상 깊었는데요. 두 딸과 남편을 보내고 외롭게 정의와 싸우고 계신 그녀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 사건에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길 바라면서 금요 사건 파일을 마치겠습니다. 디바 제시카였습니다.